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은 바로 고양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21살이 된 저는 원래 시골 태생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이고 산과 강에 둘러싸인 아이치현의 어느 마을에서 부모님 그리고 3마리의 샴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인 지지 그리고 남매지간인 자자와 조조. 그중 조조는 덩치가 좋아서 근처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고 하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랐기에 두 고양이는 저를 무척 잘 챙겨주었습니다. 철없는 꼬마였던 저였지만 고양이들의 기분을 살피는 법만큼은 본능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친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부부, 그리고 사촌 형제 셋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친척집 식구들에게 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축산업을 해서 그런지 집에선 늘 희미하게 짐승 비린내가 났고 그쪽 식구들도 저를 딱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할아버지의 막무가내식 고집은 어린 마음에도 기괴해 보였고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어 도무지 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평소 예의 범절에 엄격하셨던 저희 어머니조차 제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이었을 겁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늘 늦잠만 자던 저였지만 그날은 유독 추웠던 탓에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1층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갑자기 자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던 건 기억납니다. 그 후 알람 소리에 잠이 깼는데 자자는 제 책가방을 멜 때까지 계속 방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간격으로 서너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모를 시간에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곁에 와 있거나 이불 위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다시 잠들곤 했죠.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목소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분노 섞인 욕설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상담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노는 곳이고 집엔 고양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고양이들에게 조잘조잘 떠들고 녀석들이 답해주는 기분만 느끼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묘한 아이였지만 고양이들은 제게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어미 고양이인 지지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는 노안으로 소화기관이 나빠져 배설조차 고통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저 지지의 몸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수술 당일, 어머니는 지지를 데리고 멀리 있는 동물병원으로 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본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사촌들이 사는 별채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본가에 있는 아버지의 방도 내키지 않았던 저는 단층집 치고는 뜬금없는 양식 스타일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지지에 대한 걱정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나무 바닥이 비명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배려하는 듯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은 반대 방향이라 아버지가 보러 온 건가 싶어 이불 밖으로 얼굴을 살짝 내밀었는데 그곳엔 멍한 표정을 한 큰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불을 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무죽죽한 안색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약간 굽힌 채 화난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 심상치 않은 모습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저는 즉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큰아버지는 1시간 넘게 그러고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기척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큰어머니가 저를 깨우러 왔지만 저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달려온 아버지에게 집 열쇠를 건네받자마자 먼저 집에 가겠다며 튀어나갔습니다. 현관을 향해 복도를 달려가던 중 식사 중인 큰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쭉한 빵 같은 걸 드시고 계셨는데 빵 가운데 갈라진 틈 사이로 구더기 같은 하얀 것들이 가득 차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지지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몰라보게 초췌해진 지지였지만 머리와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는지 저를 향해 작게 울어주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본가에서 겪은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무서운 꿈을 꿨구나 라며 다독여주셨지만 어머니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해 가을 결국 지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마당에 심은 남천나무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몹시 슬펐지만 호상이란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자자와 조조가 곁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지가 죽고 2주도 채 되지 않아 조조마저 죽었습니다. 차에 치인 듯 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곳은 신가 소유의 밭이었고 근처 도로는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조조를 발견한 건 농사일을 하러 나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조를 새 담요에 정성껏 싸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무서워진 저는 자자를 불렀지만 그날 밤 자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1층 현관에서 들려왔고 쿵하고 현관 바닥을 딛고 복도로 올라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폭한 발소리는 그대로 2층 계단으로 이어졌고 고함은 집안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발을 구르며 다가오는 공포에 혼란스러워진 저는 이불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와서 바로 왼쪽 문을 열면 제가 있는 방이었거든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완전 패닉에 빠진 저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발소리는 이미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화강하고 문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주먹으로 내리친 거였습니다. 문 앞에 그것이 버티고 있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흥분한 고함 소리가 몇 번 이어졌고 그때마다 문이 부서질 듯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도 부모님 중 누구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소리는 이윽고 몸 전체를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로 변하더니 갑자기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잠시 후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나중에 열이 나서 알아 누울 정도로 울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냐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틈을 타 자자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몸에 얼굴을 비비더군요. 그때 느꼈던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달이 지나기 전 저와 어머니는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것에 대해 외할머니는 말을 아끼면서도 찬성하셨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헤어졌구나 라고 하실 정도였죠. 나중에 외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원래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대신 가업을 잇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도쿄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도 하셨던 모양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나고야의 대학에서 즐겁게 지내다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갑자기 취직하겠다고 선언하며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것이죠. 결국 큰아버지가 시골로 불려 내려와 가업을 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는데 아버지가 그 이유를 따져 묻다가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도 그때 전화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늘 저와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거고요. 제가 겪은 그 공포의 아침에 대해 말씀드리자 외할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는 우리 집에서 데려간 아이였잖니.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 네 엄마가 다가가도 위협할 정도로 말이야. 분명 자자와 조조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뒀겠지. 너는 아직 작아서 좋지 못한 것들의 원한을 사기 쉽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고함을 지르던 것은 아버지의 귀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목소리도 닮았고 친가에서 겪었던 그 기이한 모습들을 떠올려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다만 고양이 3마리가 다 있을 때 그 공포가 아주 멀게만 느껴졌고 마지막에 겪은 일도 자자가 온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자자도 이사한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열쇠고리에 달린 지지의 방울은 저의 가장 소중한 부적입니다.